배달앱에 등록된 서울의 한 분식점. 배달 주문을 할 경우 김밥 가격이 3,5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3,000원, 500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주문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대요. 전화 포장하시면 3,000원이고요. 수수료가 나가서요.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음식점 34곳을 조사했더니 58.8%인 20곳에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달랐습니다. 메뉴별로 보면 조사 대상 1,061개 가운데 51%에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98%는 매장보다 배달이 비쌌는데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평균 10.2% 더 높았습니다. 13개 음식점은 배달과 매장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달 앱 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배달 앱 사업자에게 시스템 보안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식점 업주가 배달 앱 수수료, 광고비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배달 음식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소비자원이 업주 1,005명을 조사했더니 배달 앱 업체가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올렸을 때 절반 가까운 업주들이 음식 가격 등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앱 업체들은 음식 가격 책정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업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아니, 매장에서 파는 메뉴 가격이랑 배달 앱에서 파는 메뉴 가격이 다른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내가 집에서 시켜 먹는 값이 식당에 직접 가서 먹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식당을 믿고 배달시키는 거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서 암행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많은 음식점들이 메뉴의 배달가를 매장가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찍은 메뉴판입니다. 매장에서 사 먹으면 김치볶음밥은 7,500원, 치즈김치볶음밥은 8,500원인데요. 똑같은 메뉴가 배달앱에서는 500원씩 더 비싼 게 보입니다. 집에서 이 식당 음식을 시켜 먹으면 같은 음식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먹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에 서울 강남과 서초구를 이틀 동안 돌면서요.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온라인 배달을 겸하는 34개 음식점의 1,060여 개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분식집과 치킨집, 또 요즘 유행하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전문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들까지 34곳을 조사한 건데요. 이 중에 절반이 넘는 20개 음식점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격이 달랐던 메뉴는 전부 해서 541개였습니다. 그중에 딱 12개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전부가 배달앱으로 시킬 때 더 비싼 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 참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네.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네. 이유죠.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음식점 주인들에게 물었더니요. 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렇게 3대 배달앱이 배달비를 올리거나 광고비를 늘렸을 때 가격을 올려서 대응했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값을 그대로 두는 대신 음식의 양을 줄였다는 응답이 손님이 주문할 때 보게 되는 고객 부담 배달비를 올렸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음식값을 슬쩍 올려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일정량 이상을 주문하면 배달비를 아예 안 받는 대신 음식값에 배달 비용을 포함시키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적게 시켜서 배달비가 붙을 때 그러니까 배달비는 배달비대로, 음식값은 음식값대로 매장에서보다 더 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배달비가 면제될 양을 시킬 때도요. 더 시킬수록 소비자는 손해죠. 이번에 배달가가 매장가보다 비쌌던 메뉴들,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매장가가 6,080원일 때 배달가는 6,700원 정도였습니다. 한 메뉴당 평균 620원 정도 차이로 배달가가 10% 정도씩 더 비쌌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메뉴 5개만 시켜도 매장에서보다 3,000원 넘게, 8개를 시킨다면 5,000원 가까이를 더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시킬수록 더더욱 비싸지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참 근데 한번 좀 짚어볼게. 네. 뭐 식당이 배달비를 전가하든 뭐든 네. 솔직히 가격 정하는 건 식당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나는 매장이랑 배달앱이랑 가격이 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기 네. 핵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죠. 네. 소비자원도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가 그렇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에 배달가를 매장가보다 비싸게 받은 걸로 조사된 가게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앱을 통해 알린 곳은 20곳 중에 7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곳이 7곳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34개 업체 중에서 31곳이 프랜차이즈였고요. 그중에 18곳이 매장가를 배달가와 다르게 매기고 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 가격은 본사가 정해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라도 A 점포는 매장가와 배달가가 똑같은데 B 점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든 개인 가게든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비자원은 각 배달앱에 음식의 매장가와 배달가가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인데요. 요식업계도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들이 깜깜이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좀 더 투명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구나 다 유혹을 느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양심껏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 바본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하도록 네. 진짜 좀 가격을 정확히 좀 알 수 있게 표시해 주는 거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수영 기자 리포트 통해 보셨습니다만 저도 뭐 집에서 배달 시킬 때 네. 왠지 약간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방송 직전에 저희가 오목교점에 있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기역 치킨을 시켰을 때 얼마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네. 치킨이 일단 단건 배달의 경우에 단품 판매는 안 하고요. 네. 무조건 세트로 시켜야 한다. 얼마 이상 시켜야죠. 네, 그리고 주문을 하면 그 배달료는 최소 5,000원이다. 어.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주문하려면 사이드를 반드시 시켜야 하고 최소 35,500원을 내라 이렇게 메뉴가 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이 배달 전용으로는 좀 더 비싸다. 네. 이게 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34개 그 각종 프랜차이즈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061개 메뉴 가운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거는 메뉴를 배달했을 때 훨씬 비싸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는 네.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서 시켜 드셨으면 매장 가격은 평균 6,081원인데 이걸 배달시켰을 때는 6,702원이더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업종들은 분식집들, 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아니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에서 그 전체 조사한 업체는 34곳, 그리고 이 가운데 20개 프랜차이즈가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메뉴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개 가운데에서도 전체 60%에 해당하는 이 그 식당들은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메뉴판이 두 개인데요. 집에서 시켜 드시면 더 비쌉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게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저 배달이 더 비싸면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돈가스다. 네. 매장에서 와서 드시면 10,000원인데 시키면 11,000원입니다. 이거 알려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는 네. 테이크아웃이 더 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매장 유지비가 안 드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릇을 그렇죠.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비용들이 제해지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라면 집에서 받아보시는 게 더 싸야 하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수수료 배달 수수료는 뭐 별도로 지급하신다고 네. 해도 음식값 자체가 왜 비싸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배달 중개 그 앱? 앱에 예. 내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제하고는 메뉴판의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배달비 자체만 놓고 봐도 소비자나 네.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둘 다 비싸다고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대략 절반 정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의 약 80% 정도는 이거 배달비 너무 비싸다. 과거에 사람을 고용했을 때나 이런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비싸다. 현장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답변들을 하셨고요.
그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은 네. 만약에 중개 수수료나 중개 업체들이 광고비를 좀 얹어서 내라라고 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음식값에 반영을 하든지 음식의 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또 배달도 한 건씩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 네. 인기잖아요. 이게 또 배달비 올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한 분이 배달을 할 때 뭐 5개, 6개씩 손에 네. 주렁주렁 들고 오는 동안 내 음식의 쉽죠. 맛이 예.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내 것만 2, 30분 안에 빨리 갖다 줬으면 하는 게 소비자의 마음인데 이렇게 되면 배달료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앞서서 저희가 예로 들었던 그것의 경우에도 치킨 하나를 단건 배달했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 네. 단건 배달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를 반드시 선택해서 세트 메뉴만 구매하게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강제로 세트를 구성해야만 하고 소비자들도 일반 메뉴보다 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단건 배달이 비쌉니다. 그런데 편의사항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거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배달 인력은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네. 택시기사보다 더 많다 이런 조사도 나왔더군요. 네, 실제로 보면 그 배달하시는 기사분들이 한 달에 평균 한 26일 정도 근무를 하신다. 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명목상의 매출은 408만 3천 원, 그리고 이런저런 뭐 유류비 등을 다 제하고 실제로 남는 이득은 268만 원 정도 된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택시로 그 영업을 하실 때 한 달에 명목 수입은 354만 원. 네. 그런데 실제로 회사의 산업금 등을 제외하면 내가 정말 쥐게 되는 돈은 194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 택시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그렇죠. 배달 기사들은 점점 연령층이 그 다양화되고 어려진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네, 비싼 배달비에 오르는 광고비 또 커미션을 많이 떼니까 네. 지자체들이 요즘 공공 앱이라는 걸 개발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공공에서 선의를 가지고 네. 이 시장에서 무료로 사용하세요라고 만들지만 가장 크게는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배달 앱이든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앱이든 한 번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그렇죠. 그 시장 자체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을 가입해놓고 안 하면은 어느 순간 5천 원짜리 쿠폰 당신만 드릴게요. 비밀 쿠폰입니다. 이런 오. 방식으로 보내주거나 그 5천 원짜리도 사용 안 하면 그 다음 날은 7천 원짜리, 9천 원짜리 이런 식으로 보내주거든요. 예.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구로, 먹개비, 배달의 명수, 배달 특급 이런 지자체나 공공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식당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소상공인들 정말 난방비 폭탄을 제대로 맞았더군요. 네.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걸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또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를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줄 필요가 있다.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도 전체 품목의 가중치를 1000으로 본다면 네. 이 가운데에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17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사실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재료에서 가격이 바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별도의 에너지 바우처 혹은 아주 재난적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때에는 일종의 보험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수용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가도 계속 걱정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1년 물가 2달 연속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4%를 넘었군요. 네, 이것도 역시 공공요금과 무관치 네. 않은데요. 지난해의 흐름이 계속 가파르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 8, 9, 10, 11월까지 내내 4% 위에서 움직이다가
12월에는 가까스로 이 3.9%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4%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역시 1월에 소비자 물가를 대폭 올려놓은 전기요금 상승, 그렇죠. 그리고 가스요금에 실감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속도를 좀 줄여야 한다라든지 속도를 좀 분산해서 올리자 이런 주장이 수용이 돼서 정부에서는 상반기 인상하려던 계획을 일단은 하반기로 다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